좋은 일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 교육의 수준이 너무 바닥이어서 쓸만한 인력이 없다. 그러니까 IIT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특히 상위 IIT와 하위 IIT도 격차가 크고요. 그러니까 IIT 몇 개가 인력들을 배출해서 실리콘밸리로 사람을 보낸다고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하는 하소연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최상위 인력을 뽑아두면 이직률이 너무 높다. 두 번째는 쓸만한 인력 자체를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최근에 인도 언론에서도 얼마나 많은 수가 인도 국적을 매년 포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슈가 제기가 되고 하는 겁니다. 교육에 투자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강성윤 교수의 남아시아 인사이드, 오늘도 흥미로운 인도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강성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인도의 경제 얘기를 좀 해주십니까? 예, 3프로 TV인데 네. 경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계기는 이런 겁니다. 네. 인도 재무부 장관 시타라만이 최근에 네. 언론 앞에 서서 굉장히 자신감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리고 데이터상으로도 자신감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도 경제 데이터가 지금 실제로 좋습니다. 인도의 경제 데이터가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GDP 성장률이 높다는 둥, 아니면 30 몇 년 가면 미국보다 커진다는 둥, 이런 이야기 말고요.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로 살펴봐야 될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쌍둥이 적자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쌍둥이 적자. 예. 네네네. 재정 적자랑 그렇죠. 경상수지 적자인가요? 그렇죠. 네네네. 예, 그거 이야기하고 함께 사실은 영어로는 트윈 밸런스 쉿 크라이시스, 아니면 트윈 밸런스 쉿 프로블럼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쌍둥이 대차 대조표 문제 이건 건데 한국식으로는 그냥 부실 문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쌍둥이 두 개가 인도의 핵심 문제인데 이 문제들에서 좋은 데이터가 처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쌍둥이 적자가 보통 이제 미국 같이 정말 크고 소비로 주로 이루어지는 나라고, 거기다 이제 기축통화국 이런 데 같은 데는 큰 상관이 없을 텐데, 인도 같은 나라가 쌍둥이 적자가 계속되면 경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정확하신 지적입니다. 예. 이게 경제에 대해서 전문가시다 보니까. 저는 전문은 아닌데. 실제로 쌍둥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살 수 있는 나라는 기축통화국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무역 적자 안 해주면 사실은 실제로 기축통화국 지위를 유지할 수도 없고요. 네네. 그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제대로 발전을 이루지도 못한 인도가 쌍둥이 적자를 계속하고 살고 있다 이러면 좀 황당하겠죠, 사람들이. 안 될 것 같은데 올해. 그런데 지금 계속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인도는요? 예. 그래서 이 쌍둥이 적자 문제부터 우선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그로스로 하느냐 넷으로 하느냐, 이거는 사실 그 중앙정부에서 만드는 부채를 넣느냐 안 넣느냐 문제고 액수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림 보시면 2012, 13년하고 21년, 22년 사이인데 여기에 뭐냐면 국가 재정 적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정 적자가 이게 점점 커지는 상황이 돼가면 아니 인도 같은 국가에서 이거 감당하겠나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그림이 뭐냐면 경상수지 적자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마이너스 4.8 찍었다가 마이너스 1.2로 올라가는 정도까지 가면 이거는 조금 나아지는 거 아닌가 싶죠. 네네. 그런데 둘 다 마이너스인 건 맞고요.
이러니까 이제 문제인데 구조적인 이야기거나 이거를 길게 오늘 설명을 드릴 건 아닙니다. 네. 최근 트렌드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 그림 보시죠. 네. 이게 바로 이제 경상수지 적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럴 때 중간에 점선에 GFC라고 돼 있죠. 네. 이게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때 터져 2008년. 가지고 네네네. 이제 인도가 한 와. 번 맞은 거죠. 그리고 예. 테이퍼 텐트럼은 아시다시피 네. 미국에서 유동성 축소로 들어가면서 전 세계가 이제 몸살을 일으킨 상황이었고 발작을 일으킨. 그렇죠. 네. 그런 거를 보시면 네. 이 국제 정세 안에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인도가 경상수지 적자가 심각해졌다 이것까지도 보이는데 네. 테이퍼 텐트럼이 되고 나니까 덜 심각해졌어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의 무역액이 적어졌겠죠. 아, 그런데- 그래서 적자 폭이 줄어들었어요? 예. 그런데 코로나19 때 보십시오. 흑자까지 돌아서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거의 올스톱 상황이 돼버리니까 인도 상황은 코로나 당시에 심각했다는 거 아시잖아요. 아, 특히 네네네. 2차 그 폭발 상황에서. 네. 그때는 온 나라가 서버리니까 수혈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입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네, 실제로 네. 수입을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생겨난 현상이었거든요. 음. 그런데 23년 보시죠. 네. 적자가 지금 엄청나게 커져요. 경상수지 적자가. 내렸는데 그냥? 예. 아니 이러면 이런 나라가 살게 되나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좋아진다는 거 하나도 안 좋아지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한국이 경제 발전을 할 때 네. 대일 무역 적자가 고착이 되어 있었잖아요. 네. 일본 중간재나 기계류를 사다가 장비 같은 거. 예, 사다가 저희들이 조립 생산해서 수출을 해야 되니까 네네네. 그러면서 자립률을 조금씩 높여가긴 네. 했지만 일본 의존도가 쉽게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네네네. 중국이 또 한국에 대해서 그런 상태였고 그 말은 자 인도 경제가 발전을 하면 적자 폭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인 겁니다. 예전에 수입 안 하던 것까지 수입해야 되는 거예요. 아, 건강한 적자 같은 거군요. 예, 그렇죠. 그 이야기를 약간 염두에 두시고 네. 들어주시면 됩니다. 아. 자, 그러니까 2020년에 무역 적자가 1,020억 달러까지 줄어들었어요. 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은 유가가 떨어지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 이제 소개해 드리겠지만 러시아 원유 수입되는 상황. 그러다가 2021 회계년이 되니까 네. 이 회계년이라는 건 4월에 시작해서 3월에 끝나는 게 회계년입니다. 네네. 그리고 뒤쪽 연도를 붙여요. 20, 21년. 네. 그때 경상수지가 처음으로 17년 만에 흑자로 돌아선 겁니다. 아.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GDP의 0.9%가 수입 수요가 줄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수입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네. 그 상황 때문에 일어났던 건데 지금 큰 틀에서 인도 경제가 이제 판도가 바뀌기 시작한 굉장히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사실은 주별로 따로 매겼던 부가가치세. 뭐라고 이름을 붙이는 세금인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 부가세라고 안 하고 따로 서비스엔 따로 뭐 상품엔 따로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하는데 주별로 따로 있으면 문제가 뭐냐면 상품을 실은 트럭이 주 경계를 넘어설 때 네. 관세청처럼 처리를 해야 되죠.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 기업이 인도에 진출을 하면 네. 주 경계를 넘어설 때마다 아, 처리해야 되는 거죠. 네. 그 비용이 또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결을 해준 게 GST라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예, Goods and Services Tax라고 그래서 아. 상품 서비스세 이렇게 해가지고 중앙 정부에서 통일해서 그냥 매기는 일괄적으로. 거예요. 예, 네. 그게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네. 이게 바로
GST 매긴 액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림에 바로 이 GST를 매길 때 4개로 구간을 나누어서 매기는 상황이 설명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필품 특히 이제 식량 이런 거는 이제 제로고, 예. 그다음에 신발, 냄비, 뭐 옷 이런 건 이제 그렇죠. 5%. 네.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따지자면 뭐라고 그래요? 그 뭐 소비세, 특별 소비세라고 그러나요? 특소세 같은 거. 예. 네네네. 그 불필요한 거 자꾸 수입해서 쓰면 세금 많이 내라 뭐 이런 거. 옛날엔 오디오 기기에도 매겼던. 에어컨 같은 것도 있었고. 예, 예. 네네네. 요즘은 이제 그렇지는 않죠. 네. 한국에서. 그런데 이 GST를 논의를 시작한 것이 사실은 네. 1986년부터 개혁 작업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야, 30년 걸렸네. 예. 네. 그런데 또 하나 2017년 7월 1일에 시행이 된 거는 뭐였냐면 네. 101차 개헌을 통해서 이루어낸 겁니다. 개헌을 100번이나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인도는 내각제 국가이기도 하고 영국식 시스템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네. 주 단위의 권력, 정치적 의사 결정권에 개입하는 그런 결정을 하려면 개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헌까지 해가면서 이것을 만든 겁니다. 네네네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큰 틀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상황을 굉장히 개선을 했고요. 네네네네. 그러면 이거는 그렇다고 치고 재정 적자는 어떤가 하면 2021년에 GDP의 9.2%를 찍으면서 최고점에 갔어요. 재정 적자가. 재정 적자가. 예.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국가에서 돈을 많이 썼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잖아요. 피할 네. 수가 없죠. 네네네. 재정 지출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건 2024년에 6.4%로 낮아졌습니다. 재정 적자 규모가. 예. 네. 그런데 또 지금 예상치가 2024년에는 5.9까지 낮아진다는 거예요. 뭐 그럼 건전해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자 쓰는 게 줄었던지 아니면 들어오는 게 늘었던지죠. 근데 쓰는 걸 줄이는 건 힘듭니다. 잠시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결국에 들어오는 게 늘어가는 구조. GST 아까 막대 그래프 보여드렸죠. GST 거둬들이는 액수가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정이 조금 그래도 건전화되고 있다. 네네네. 그러네요. 그런데 더 큰 거는 2026년에 가면 5.4까지 낮아질 거라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대부분 동의한다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면 야 이거는 나아진다는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할 게 별로 없죠. 네. 물론 재정 적자를 계속 안고 가면 안 된다라는 지적은 할 수 있지만 아니 GST 도입하는데 86년에 시작해서 17년에 지금 시행이 된 상황인데 몇 년 만에 지금 9.2에서 네네네. 앞으로 5.4까지 낮아질 것처럼 보인다고 하면 나아지네라고 인정을 해줘야죠. 뭐 방향성이 좋아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재정 적자의 현 상황이 긍정적이다. 그러면 자 쌍둥이 적자의 하나는 긍정적이다. 네. 그럼 경상수지 적자가 어떠냐 문제죠. 네. 그래서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예. 자 경상수지 적자 그림인데요. 이 그림 둘 중에 오른쪽에 걸 보시면 2019년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경상수지 적자가 아예 흑자로 돌아서는 중간에 피크 부분이 있죠. 올라가는. 코로나 때인가 보네. 그렇죠. 예. 아까 설명드렸죠. 예. 그런데 재밌는 건 뭐예요? 2022년 지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마이너스로 떨어지다가 네. 플러스로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죠. 최근 들어서 이게 꺾였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러니까 코로나 때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거는 이제 수입을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렇죠. 대신 이제 지금 다시 이제 방향성이 위로 올라간다는 거는 뭔가 수출이 늘었거나 하여튼 뭔가 좋은 일이 좀 생기니까 이건 이제 다시 플러스로 좀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모양이네요. 그렇죠. 네. 그거를 지금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보이면서 인도 정부에서 나름대로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신뢰감을 주는 인물로 자주 등장하는 재무부 장관 시타라만이라는 여자분입니다. 아, 네네. 그분이 아주 그 강한 자신감을 네. 내비친 근거가 된 겁니다. 네. 자, 재정 적자 히스토리부터 짧게 말씀드리면 네. 1978, 79 회계년에 재정 적자가 시작돼서요. 지금까지 계속입니다. 근데 재정 적자는 뭐 많은 나라들이 사실 재정 흑자 기록한 나라보다는 적자가 좀 많으니까 그 폭만 아주 크지 않다면 뭐 예. 그냥 봐줄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렇죠. 네네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사실 그 국가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예. 그 운영의 폭이 그만큼이 되는 나라냐라는 질문에 인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신감이 없었던 거죠. 네네. 실제로는. 그러니까 인도처럼 이렇게 기반이 약한 나라에서 재정 적자를 고치지를 못하는 건 이거는 수렁에 빠지는 거다.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어느 정도 이렇게 경상수진 흑자가 쫙 나와주고 이제 재정이 좀 마이너스 나더라도 그렇죠. 다른 거에서 좀 보충이 되니까 탄탄하고 경제가 그럼 이제 뭐 오케이 재정 적자 좀 나도 괜찮은데 그렇죠. 뭐 이렇게 수출 잘 된 나라도 아닌 데서 계속 재정도 마이너스나 또 저 경상도 마이너스나 이러면 이제 좀 문제죠 이건. 그렇죠. 아니 누적되면. 기업 측면에서라도 네.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라고 하면 이거 뭐 어떻게 감당은 되겠지 이러겠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큰 흐름을 보시면 79년에서 91년 사이에 재정 적자가 GDP의 1.7% 선이었어요. 그런데 91에서 2008년 사이엔 2.9%로 커집니다. 늘어났네. 그런데 2008년에서 2013년에는 4.1%였어요. 아니 이러니까 야 이거는 지금 재정 적자 상태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악화되는 거잖아. 네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게 맞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흔히 간과되는 한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2008년에서 2009년의 예를 갖고 주정부 재정만 따지면요. 네. 중앙정부가 아니라 주정부. 네. 케랄라, 번잡, 웨스트 벵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주정부는 전부 재정 흑자였습니다. 에? 예. 그 놀랍죠. 세 개 주만 적자고 예. 나머지는 다 흑자라고요? 예. 그럴 수가 있나? 그런데 또 예외인 게 마하라시트라나 구자랏은 원래 같은 주 중에서도 부자예요. 아. 그리고 비하르 가장 이 발전도가 떨어지는 주고 오리사도 문제가 많고 우타르프라데시도 가난한 주인데 여기도 흑자였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중국처럼 생각을 하시면 지방 정부에서 지금 썩어 들어가는 걸 대충 담요로 덮어둔 문제들이 있을 거다라는 추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수치상으로만 계산상으로만 플러스 해놓고. 예, 아,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지방 정부의 개발 사업들, 네네. 부동산 사업들 이런 걸 가지고 이게 나중에 실제로 중앙 정부에서 완벽하게 파악하고 감당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네. 인도 상황이 약간 달랐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다 전문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다 보면 이야기가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도 이 부분에 정확한 데이터를 다 갖고 있질 않아서 네, 이걸 네, 네.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자, 그러면 아니 세수가 많지 않은데 지방 정부들이 제대로 많이 지출을 안 해야 흑자가 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투자를 안 했다는 말이죠. 그 말은 공공의료 투자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자 공공의료 투자를 예를 들어볼게요. 네. 케냐가 4.5%입니다. GDP 대비. 공공의료 같은 데 예. 투자하는 게. 와. 네팔이 5.4%예요. 인도는 3.9%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코로나 터지고 이랬을 때 인도가 공공의료 네트워크 자체가 세럼 인스티튜트 같은 회사를 내세우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는 지적을 자꾸 해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걸 부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부정적인데 어쨌거나 뭐 그 수치가 나오는 건 사실이고요. 네. 그런데 더 심한 건 뭐냐? 네.
교육 투자 문제가 같이 갑니다. 교육에도 이런 겁니다. 투자 안 해요, 잘? 예. 그러니까 네팔이 교육 투자가 GDP 대비 4.7%고요. 네. 이건 2011년 기준입니다. 네네. 케냐가 6.7%가 나온다는데 인도가 3.2%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현실로 보여드리는 걸 잠시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인도 교육 그러면 항상 IIT 대학을 떠올립니다. 뭐 세계적인 뭐 실리콘밸리의 뭐 브레인을 양성한다. 천재들. 예, 맞습니다. 네네. 영화에도 나오고 뭐 10단씩 막 외우고. 맞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네. 이게 인도 고졸 이하 학력자 실업률인데요. 가운데 검은 게 뭐냐면 OECD 평균이고요. 맨 왼쪽에 빨간 것이 인도입니다. 뭐 실업률 이렇게 낮아요? 예. 이 사람들은 실제로 실업인지 취업인지를 판단하기도 힘든 사람들 아니야? 이런 비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집에서 농사 짓는 집안에서 가끔 농사일 거들고 그냥 앉아 있으면 실업률이 자, 실업인가요? 취업인가요? 그거는 실업률이 계산 안 되죠 아마.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 정부 사이드에서 내는 통계에는 실업으로 계산하지 않죠.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겁니다. 몇 달 동안 시골에 가서 바쁠 때 농업 노동자로 일하고 도시에 와서 도시빈민 생활을 하면 취업자인가 실업자인가 이런 거 할 때도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통계치에는 의문이 많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상황은 고졸 이하 학력자는 그냥 다 자기 밥벌이 하면서 어디선가 산다. 근데 그 다음 그림 보시죠. 네.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은 게 고등학교 졸업자 실업률입니다. 인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인데 예. 저 빨간색이 고졸자들. 인도인 거죠? 예. 그것도 실업률이 낮은 편이네요. 예, 그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고졸자들은 어디선가 가서 일을 한다. 네. 그런데 그다음 막대 그래프 보시죠. 이게 대졸자 실업률입니다. 에? 대졸자들이 이렇게 놀아요? 예. 취업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요? 예.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좋은 일자리를 창출을 못하니까 대졸자 실업률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좋은 일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 교육의 수준이 너무 바닥이어서 쓸만한 인력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학 교육 수준이 낮다고요? 예. 그러니까 IIT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IIT는 격차가 많이 벌어집니까? 격차 정도가 아니죠. 그리고 특히 상위 IIT와 하위 IIT도 격차가 크고요. 내루 때부터 IIT를 했을 때는 무슨 생각이었냐면 대중교육을 해서 뭔가 제대로 교육받은 노동 인력을 늘리겠다는 생각을 아예 포기를 한 거예요. 소수 엘리트를 길러낸 다음에 그 엘리트 중심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반사회주의, 그러니까 절반은 사회주의적인 산업 정책이 관철이 되면 10년, 15년 안에 조국이 통째로 바뀌니까 그때 가서는 고민할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소수 엘리트만 잘 키워내면 된다? 예. 그런데 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게 이제 실제 대학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죄송하긴 한데 제 얼마 전에 제가 초청해서 강연 저희 센터에서 하셨던 그 교수님도 여기 소속이셨는데 마니빨 그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마니빨 어카데미 오브 하이어 에듀케이션이라는 대학인데 2018년 기준으로 대학 평가 18위 기관입니다. 인도에서. 자, 전체 교원이 2,586명 중에 박사 학위자가 594명입니다. 이 교원이라고 하면 교수님들이 교수님들이 2,500분이 계신데 그 중에 600분이 채 안 돼요. 예. 그냥 알아서 해석하십시오. 제가 뭐 더 말 붙이지 않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네. 제가 얼마 전에 방글라데시 최고 명문 대학의 총장님을 뵀는데 그분이 이제 명함에 그 자기 박사학위를 알리가르 머슬림 유니버시티에서 받았다고 이제 적어 놓으셔서 또 아는 척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전통의 알리가르에서 공부를 하셨군요. 이래서 이제 서로 덕담을 주고 받고 인사했습니다. 정말 머슬림 대학으로는
무슬림 대학으로는 전통의 알리가르인데요. 2018년 기준으로 전체 교원 중 박사 비율이 65% 미만입니다. 그래도 여기가 좀 낮긴 낮네요. 예. 그런데 자, 한국 대학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미국 대학, 뭐 중국 대학,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교육에 투자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IIT 몇 개가 인력들을 배출해서 실리콘밸리로 사람을 보낸다고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하는 하소연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 최상위 인력을 뽑아두면 이직률이 너무 높다. 전에 말씀 주셨죠. 예, 네. 그건 말씀을 드렸어요. 네. 두 번째는 쓸만한 인력 자체를 구할 수가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 눈에 맞는 말 맞을 만큼 능력이 좋은 친구들은 인도에 없죠. 다 미국가 있고. 예. 그래서 최근에 인도 언론에서도 이제 얼마나 많은 수가 인도 국적을 매년 포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슈가 제기가 되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데, 자, 재정 적자를 줄여야 되는 건 맞는데 재정 적자 상황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미비한 투자, 이게 교육하고 걸려 있으니까 네. 장기적인 경제 발전에 실제로는 굉장히 큰 장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IIT 배출된 몇 명, 이 사람들을 볼 게 아니고 네네. 인도 전체를 본다면 이야기가 다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는 게,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성장률이 인도가 중국을 넘어섰다는 거잖아요. 지금 파란색이 인도고 빨간색이 중국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넘어섰는데 2027년까지는 계속 넘어서서 유지가 된다. 그러네요. 이런 상황을 딱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야, 미래의 강대국이 인도 뭐 이런 식의 기사를 뽑아내기에 참 좋죠. 네네. 그런데 현실을 보셔야 되는 게, 제가 그 다음 그림에서 보여드릴게요. 중국이 위에 있고 인도가 아래에 있습니다. 예. 이게 현실이거든요. GDP로 비교를 해보면 예. 격차가 엄청 벌어졌네. 2002년부터. 이 차이를 따라잡는데 지금 성장률이 중국보다 약간 높다고 그래서 과연 그렇게 빨리 따라잡을 수 있을 거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중국이 지금 한국보다 성장률이 높다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야, 5년 후에는 중국 사람들이 다 우리보다 잘 살겠네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렇죠. 이미 해놓은 게 있으니까. 아니, 그리고 3만 불이라는 덩치가 반바퀴 구를 때랑 네. 15,000불 덩치가 한 바퀴 구를 때랑 그렇죠. 이 이야기를 구분을 하셔야죠,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3만 불 사람들은 5%만 성장해도 한 1,500불 늘어나는 건데, 만 불은 뭐 10% 늘어나도 뭐 1,000불이니까. 예. 그래서 그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점선으로 돼 있는 게 예상치인데, 네. 인도가 성장을 해서 중국을 추월을 하고 장기적으로 미국까지 추월하자고 치면 이 점선이 이거보다는 훨씬 더 가파르게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 점선처럼. 근데 뭐 처음에 좀 좋은 수치 나왔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네. 수치가 좋아지고 긍정적인 변화가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것으로 과장해서 인도가 앞으로 다 이기고 초강대국이 된다 이런 식으로 단순 논리로 포장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인도 14억이 지금 세계 최고 인구에 거기가 또 막 5% 이렇게 막 성장할 것 같다. 이제 제2의 중국인 것 같다. 예. 이렇게 지금 호도하면서 인도에 대한 환상, 인도 경제에 대한 막 뽐뿌질을 좀 하지 예. 마라. 예. 네. 그러면 현실을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갈완에서 중국군하고 인도군이 싸웠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심지어는 몽둥이에 쇠못을 박아가지고 때려서 죽고 이랬습니다. 네네. 그런데 타왕이라는 곳에서 한 번 더 충돌이 있었어요. 그거는 최근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갈완 충돌 이후에 반중국 정서가 굉장히 강해졌죠. 타왕까지도 이어졌는데 갈완 사태와 타왕 사태 사이의 대중국 적자가 2.5배가 됐습니다. 대중국 무역 적자가 2.5배가 됐다고요. 이 막대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중국을 넘어선다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단순 논리로 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 인도가 중국을 열심히 키워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중국 물건 열심히 사주고 있으니까. 예. 네. 그런데 중국 아니면 살 곳이 없죠. 뭐 그렇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국 걸 안 사면 인도가 발전하는 거지 아닙니다. 발전하니까 사는 겁니다, 지금. 네네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산업 뭐 원자재, 기자재 뭐 아니면 소비재까지도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인도가 가진 구매력에 맞출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으니까. 하긴 뭐 거기서 우리나라 물건 사기에는 조금 너무 비싸고. 그렇죠. 독일 쉽지 않죠. 물건도 뭐 사기 힘들고. 예. 대체로 살려면 뭐 중국 정도 거, 예. 베트남 거 이 정도 살 수 예. 있겠군요. 그러니까 인도하고 중국하고 멱살 잡고 싸운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현실은 이겁니다. 그러면 자, 지금 인도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한다는데 뭐 했는데 뭐 친미라는데 뭐 이러고 또 아니라는데 이러고 그 많은 이야기들이 왜 나오는지는 그 다음 그래프로 설명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무역 수지를 어떻게 인도가 갖고 가느냐 이야기입니다. 위쪽에 있는 미국은 인도가 돈을 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돈 버는 폭이 늘어나죠. 미국 상대로는 흑자를 좀 인도가 보고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은 밑에 계속 적자가 커지는 계속 거군요. 적자인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적자 폭이 더 커지죠. 속도가. 네네, 그러네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도가 경제 발전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인도는 누구랑 더 놀고 싶다? 미국이랑. 그러면 한국은 어느 쪽일까요? 당연히 적자국입니다. 인도 입장에서 한국은 대한 무역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뭐 사오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생각해보면. 그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요. 예. 그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맺었지 않습니까? 세파를. 네. 그런데 그것의 재협상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 인도 간에. 예. 실무진들이 너무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세파를 한국과 맺어줬을 때는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이 지금 베트남에 하고 있는 투자를 인도로 해주겠거니 하고 기대를 했던 거예요. 네네네. 베트남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잘 아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인도에 투자는 막상 우리 기업들이 잘 많이 못하는군요. 안 했죠. 물론 이제 대기업들이 진출을 하고 뭐 몇 가지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자, 인도에서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인도에서 100% 원자재 수급이 불가능하죠. 네. 그러면 한국에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굳이 뭐 화장품을 예전에 중국 부음 시절에 화장품을 중국에 팔았던 만큼 인도에 한국 화장품이 팔린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뉴스는 아직 못 보셨잖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가격 민감도가 높아서 소비재 시장이 그렇게 커진 건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자, 현대차가 인도에서 만들어서 기아차도 해외 수출도 해주지만 인도 내에서도 지금 상당한 정도의 성공을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 부품 원자재들이 한국에서 계속 나가는 상황이면 구조적인 무역 적자 상황을 피하기 어렵죠. 네네. 그런데 아니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구조적인 무역 적자를 고쳐달라고 일본에 매번 목소리를 높였던 기억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그랬어요? 그렇죠. 당연히 계속 우리는 일본 상대로 적자만 나니까 니네도 좀 우리 거 사가라 이렇게 좀 했었군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인도에서는 그 요구를 안 하겠습니까? 하죠. 하겠죠. 예. 그런데 뭘 사줘야 되나요? 인도에서 뭐 그래서 하여튼 실무진들은 정말 고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의사결정 하시는 분들이 네.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불만이 좀 많군요, 인도가. 당연하죠. 그래서 한국이 관심 바깥으로 나간 겁니다. 아, 인도의 관심에서 좀 벗어났어요 지금. 그렇죠. 뭐 투자를 할 것 같지도 않고 일본은 계속 투자를 해주는데 그리고 뭐 세파를 맺었더니 그것도 계속 뭐 우리 입장에선 적자고 앞으로 그 적자가 개선될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인도에서 뭐 사와야 돼요? 사올 건 좀 있어요? 진짜 실무진들이 정말 고생을 하는데 네. 심지어는 뭐 망고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망고. 노력 중입니다. 아, 망고는 사와도 되는데.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것도 안 돼요, 잘? 잘 안 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지금 잘 안 되는 이유는 네. 인도 쪽에서 이 사무처리 문제이긴 한데요. 그래 인도가 너무 좀 예. 복잡하고 뭐 하나 할래도 이렇게 막 처리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장기적으로 네. 인도가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근거 없는 그래프 그려가지고 인도가 세계 강대국 될 거야 이런 내용 없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제발 인도가 싫어하는 이 무역 적자 어떻게 고쳐줄까에 좀 관심도 갖고 실무진들 도와주십사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서 인도 영화를 좀 수입해야 되나? 인도 뭘 팔아? 다른 나라에 뭘 팔아? 인도는? 인도는 사실은 뭐냐면 쌀 같은 거 많이 팔아? 아니요. 정유화학 제품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정유화학은 또 우리가 제일 강국인데. 예. 그래서 릴라이언스 같은 네. 경우에. 그러면 네. 제가 그 다음 그림을 미리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보세요. 이게 뭐냐? 러시아에서 원유 수입한 양을 보여줍니다.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네 진짜. 예. 이게 바로 뭐다? 정유화학 제품의 국가 경쟁력을 만들어주고 릴라이언스가 가지고 있는 최대 그 규모의 정유화학 공장이 돈을 벌어가는 모습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상상하기 힘든 거라고 한다면 보석류 그리고 보석 가공 수출 비중이 인도 수출 비중 중에 높습니다. 보석. 예, 그런 거를 생각을 한국 사람들은 잘 못하죠. 근데 보석이랑 관계에 있어서 그런데 짧게 말씀드리자면 1981년부터 2011년까지 인도 내 가계 저축이 GDP 10.8에서 22.3까지 늘었어요. 가계 저축이요? 예. 그러니까 가계들이 그 개인 가계들이 저축을 해줘야 그걸로 투자가 가능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네. 현물 저축이 5%에서 14.3%로 늘었어요. 금덩이 사서 쟁였다. 그래요. 돈으로 하지 않고. 이 은행을 어떻게 믿습니까? 금을 믿어야죠. 그래요. 요즘 이제 많이 바뀌었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렸죠. 인도 그 주식시장에 관한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인도가 구조적으로 투자 가능한 액수, 즉 그 성장 기여가 가능한 저축액도 확보를 해야 되고 공공 지출이 장기적인 성장 기여도가 높은 분야에 가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려면 현물 저축에 묶이지 않게 가계 저축을 좀 유도를 해야 되고 재정 건전성도 좀 확보를 해야 돈을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그런데 여기서 발목을 잡는 핵심적인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뭐냐? 생산적인 데다 재정 투입을 못합니다. 왜? 포퓰리즘 정치를 하느라고. 포퓰리즘 정치를 왜 해야 되는가? 그거를 그러면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모디 총리가 최근입니다. 최근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 발표를 했느냐? 2023년 6월 1일자 보도입니다. 6조 5천억 루피를 매년 농업 분야에 지출을 해서 농부 1인당 매년 5만 루피 혜택을 보게 하겠다. 그러니까 농부 1인당 77만 원씩 돌아가게 하겠다. 이걸 약속을 했는데 문제는 프라미스라고 말하지 않고 개런티라고 말을 했어요. 좀 달라요 그 어감이. 예, 왜 다르냐? 지난번에 제가 까르나타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죠. 그때
야당 콩그레스가 프라미스가 아니고 개런티라는 표현을 써서 이겼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총리도 이제 개런티를 말하는 거예요. 확실히 보증하겠다 이건. 예. 그런데 그 보증이 뭐냐 이겁니다. 자, 요소 비료 한 포대에 예. 요소 비료 한 포대에 자, 인도에서 270루피에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보십시오. 네. 방글라데시 가격이 720루피고 파키스탄에서 한 포대에 800루피인데 네. 인도에서는 270루피에 살 수 있게 해주니까 우리나라 너무 좋지 않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료를 아주 저가에 살 수 있게 해준다. 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비료 보조금이죠, 그냥. 예. 그러면 비료 보조금에 돈을 더 쓰는 게 낫나요? 교육 투자에 돈을 더 쓰는 게 낫나요? 지금 당장은 어쨌든 농민 입장에서는 야, 뭐 이거 비료 싸게 사갖고 이거 갖다 팔으면 돈이 더 남으니까 당장은 좋은데 예. 이게 앞으로 점점 우리나라 성장하고 이런 데에 큰 도움이 되는 건 전혀. 아니니까. 거기에 재정을 다 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떡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리고 비교 수치로 제시하는 게 중국에서는 요소 비료 한 포대 살려면 2,100루피 내야 되고 네. 미국에선 3,000루피를 내야 되는데 인도에선 270루피만 내면 돼. 너무 좋지. 우리나라 좋지.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제가 이 주제는 아마 나중에 한번 따로 말씀드릴 생각이었는데 네. 이런 겁니다. 인도를 이해하시려면 상시 선거 체제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선거가 계속 있어요? 자, 이렇습니다. 5년마다 하원 선거를 해서 중앙 정부가 바뀌지만 예. 한국식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래요. 5월에 대선이 끝났는데 8월에 서울시장 선거, 9월에 경기도지사 선거, 12월에 부산시장 선거, 내년 2월에는 충북도지사 선거, 강원도지사 선거는 또 6월에 충남도지사 선거와 같이 옵니다. 계속 선거구나. 근데 자, 주 정부를 구성하는 주의회 선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래 하부 단위도 또 있겠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냥 선거 한꺼번에 몰아서 하자. 뭐 이런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만 관철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선거 한번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큰 비용인데.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상시 선거 체제로 가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 입장에선 365일 선거를 하는 겁니다. 그럼 365일 계속 좋은 국민들 당장 듣기 좋은 이게 설탕물 같은 공약만 내놓겠구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9년에 유권자가 9억이었는데요. 예. 농업에 의존하는 인구가 8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도 노동자들 중에 40%가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 중에 40%가 농업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료 가격 이야기하고 뿌려야죠. 왜 내년에 총선이 오거든요. 네네. 그리고 개런티 말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2016년에 모디 총리가 2월 달에 이렇게 프라미스 약속을 했어요. 2022년까지 농민 소득을 2배로 올리겠다. 약속이 안 지켜졌어요. 2배로 소득이 안 올라갔습니다. 네네네. 그럼 이번에는 개런티 하겠다. 이래서 내년 선거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어서 자, 경상수지 적자 문제가 이런 정치적 배경 때문에 심각하긴 한데 또 다른 문제는 쓸 수 있는 돈 중에도 미래를 위한 투자로 흘러들어가는 비중이 낮다. 그런데 이제 다른 이야기. 네. 경상수지 적자가 그 1월부터 3월에 GDP 대비 0.2%까지 기록이 돼 있었는데요. 네네. 그 전 4분기에 2%였어요. 아휴.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최근에. 네. 그럴 때 정확한 분석은 이건 전문가들 거의 다 이제 동의하는 분석인데요.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렇잖아요. 네네. 한참 비싸다가. 그러니까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했으니까 자, 그렇다면 자,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드는 거는 첫째,
우리가 경제 발전에 필요한 수입도 못할 만큼 더 나빠진 거 아니냐 하는 나쁜 해석이 있고 네. 아니야.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서 그런 거니까 실제로 경제는 괜찮아지고 있는데 이게 적자가 줄어든 거니까 우린 좋게 받아들여야 돼라는 의견이 있는데 전문가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쪽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지금 경상수지 적자가 괜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좋은 소식인데 여기 보태서 더 좋은 소식은 아까 말씀드린 쌍둥이 부실 문제. 네네. 쌍둥이 부실 문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그 기업이 부실화되면 그 기업의 채권을 갖고 있는 은행이 같이 부실화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쌍둥이 부실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2023년 7월 초에 재무장관 시타라만이 뭐라고 그랬냐면 쌍둥이 부실이 지금은 쌍둥이 발전의 동력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쌍둥이 부실이 쌍둥이 발전의 동력이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다 부실이라고 그랬지. 그런데 둘 다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게 승수 효과를 일으켜서 양쪽이 다 상승되고 있는 거야. 좋아져.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많은 얘기긴 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지금 스케줄드 커머셜 뱅스라고 그러는데요. 네. 스케줄드는 이 스케줄드 캐스트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그 스케줄입니다. 즉 인도 중앙은행법 1934년에 제정된 법의 부칙에 상업은행 리스트가 있어요. 그 상업은행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은행들이 갖고 있는 부실 채권의 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90일 이내에 상환을 못하는 부채예요. 네, 악성 네, 부채가 어떻게 돼가느냐. 지금 줄어들고 있죠. 상업은행 악성 부채가 줄어들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근거가 뭐냐 이렇게 따지면 그 다음 그래프 보시죠. 이게 뭐냐면 상장 기업들에서 이윤율이 어떻게 되느냐. 상장 기업들이 진짜로 돈을 벌고 있냐. 나아지잖아요 지금. 그러네요. 그리고 상당히 좋게 나아지잖아요. 기업들은 돈 벌고 부채 비율은 낮아지고 그러니까 악성 부채 비율은 낮아지고 그렇죠. 좋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업이 잘 되면서 은행도 상황이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쌍둥이 부실이 아니라 이게 쌍둥이가 같이 도와가면서 지금 잘 되고 있어. 이런 네네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기업은 어쩌다가 이렇게 돈을 좀 벌게 됐지? 그러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생산 연계 인센티브처럼 그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에서 해주는 지원금 있잖아요. 네. 생산 시설 구축하면 뭐 세금 예. 깎아주고 뭐 이런 거요? 예예. 네. 그거를 인도 정부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 사이드에서 내야 되는 세금을 굉장히 많이 줄여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은행의 부실 자산 비율이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 이면을 따져보면 16, 17년하고 20, 21년 사이에 엄청난 공적 자금을 공공은행 섹터에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공공은행이 갖고 있던 최소한의 그 부실 자산들을 공적 자금으로 정리를 좀 해주니까 짐이 덜어진 거죠. 그래서 상업은행들은 아무래도 공공은행보다는 부실 부채 가진 게 적을 거 아닙니까? 네. 그때 들어간 돈이 3조 1천억 루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저한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건 경제 전문 하시는 분한테 여쭤보시고요. 네네네. 어쨌거나 그 정책을 썼고 이제 그게 일정 정도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게 왜 큰 흐름에서 긍정적이냐면 자 1991년에 한국의 IMF 같은 사태를 인도가 맞으면서 경제를 개방을 했고 2000년대 되면서 경제가 발전을 하니까 네. GDP 대비 투자가 11%까지 찍게 돼요. 심지어는 2007, 8년에는 38%를 찍습니다. 그 말 무슨 말이냐. 야 빚내서 투자해. 무조건. 기업들이 모두 다 그 생각을 합니다. 이제. 네네네. 야 지금은 베팅을 풀 베팅해야 되는 거야. 지금 못하면 안 돼. 죽어. 그러니까 예전에
굉장히 보수적이던 기업 재정 운영을 아예 포기를 해버리고요.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크게 활용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문제가 2007, 8년 금융위기.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레버리지를 크게 썼던 기업들의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네. 그러니까 인도 중앙은행이 이거에 대응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인도 내에서 루피 부채에 대한 이자율도 높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생겨난 부담들이 있었는데 그 부담들의 그 끝이 지금 긍정적으로 약간 정리돼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데이터가 보였다. 그게 이제 최근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네. 쌍둥이 적자 양쪽, 그러니까 쌍둥이 적자도 있고 이쪽에 쌍둥이 뭐 부실 문제도 있는데 이 네. 두 쌍둥이 데이터에서 뭔가 긍정적인 데이터는 확인이 되고 그게 단지 그냥 뭐랄까요? 숫자 포장해서 발표하는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방향성을 가진 데이터로 보이기 때문에 네. 긍정적으로 보는 건 맞다. 그러나 사회 전체가 변화를 한다거나 네. 상시 선거 체제하고 연관돼 있는 포퓰리즘 경쟁 문제가 해결이 된다거나 할 기미는 네. 장기적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는 예의주시해야 된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그 노동 그 취업률 관련 데이터인데요. 여기 보시면 빨간 게 시골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 게 도시 지역입니다. 예. 그런데 잘 보시면 자 왼쪽에 시골 지역에 있는 실업률은 네. 나름대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도시 지역 보시면 예, 10.1%. 그리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경제 데이터 좋다며. 그러면 예. 이게 실업률도 좋아지는 방향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그 연결고리가 실제로 국가에서 원하는 만큼 만들어지지를 못하고 있다. 그 문제가 바로 인도 경제가 안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고 제가 소개 안 드린 그 그래프가 있어서 하나 마저 보시면 네. 이게 뭐냐면 스케줄드 커머셜 뱅크가 갖고 있는 크레딧 그로우드 그러니까 대출 증가. 자 은행의 건전성도 괜찮아졌는데 대출도 괜찮은 것 같은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 정도면 긍정적이라고 할 만하겠네 라는 판단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인도 그 재무부 장관이 보여줬던 자신감이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 근데 이런 단기적인 긍정적인 변화가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변화까지 연결되는 데는 아마도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네. 워낙 몸집이 큰 나라다 보니까 아마 뭐가 하나 바뀌는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예, 특히나 뭐 중국처럼 완전히 뭐 중앙에서 완전히 전국을 다 장악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닌 인도처럼 뭐 지방 자치도 강하고 또 선거도 계속 있는 이런 나라 같으면 뭐 지금 잠깐 또 좋은 데이터가 나오긴 하겠지만 이게 이제 예전에 중국이 막 2000년대 초반 막 성장하던 그런 그림과 우리가 좀 비교하면 조금 실망을 크게 할 수도 있겠군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 네. 정부 사이드에서 포장을 해서 내놓은 데이터가 아니라 실질 데이터다. 실질적으로 기업 측면의 이윤율 증가와 네. 부실 자산 감소, 네. 은행에서의 이게 같이 맞물리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마침 쌍둥이 적자 문제에서도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같이 보이고 있으니까 네네네. 이런 방향으로 가기만 한다면 좋겠다. 거기에 얼마나 인도가 매달리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옐런이 지난번에 모디 총리 미국 갔을 때 그 이야기를 언급을 했던 겁니다. 그 맥락은 약간 다르긴 한데요. 네. 사실은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즘에 인도 쪽에 뭐 증시도 그렇고 아예 그냥 인도 쪽 투자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는 우리나라 분들도 적지 않으신 것 같은데 아마 오늘 이 컨텐츠 보시면서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 한번 정리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예. 자, 오늘 역시 재밌는 인도, 오늘은 특히 이제 인도 경제 이야기 전해주셨고요. 강성현 교수님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인도 이야기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조폭이라는 거랑은 좀 다른 거예요. 결이. 정치인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사적 무장 조직이 개입되는 건데 독립 이후에 어떤 상황이냐면 카스트 집단들이 다 따로 사는데 선거는 결국에 머릿수로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합법적이기도 하지만 불법적인 수단을 갖고 자기 표밭을 관리하는 사람에 생기는데 이게 나중에 카스트가 정치 집단화 되면서 성격이 바뀌어요. 이게 충격적이니까 자꾸 언론에 보도가 돼요. 그리고 언론들은 아무래도 클릭 수가 중요하니까 네네. 충격적인 사건들을 자꾸 인도에 관해서 보도를 합니다. 혹시라도 보시게 되면 네네. 이 맥락은 그러니까 정치인이 걸린 마피아 사건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성현 교수의 남아시아 인사이드, 오늘도 흥미로운 인도 이야기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성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인도의 또 어떤 부분을 저희한테 알려주십니까? 최근에 23년 들어서만도 여러 번 인도 폭력 사태에 대한 보도들이 있었어요. 인도 폭력 사태요? 예. 그러니까 뭐 테러리스트다, 뭐 마오이스트다, 낙살이다, 독립운동하는 세력이다, 뭐 마피아다, 조폭이다, 뭐 막 사건들이 막 많은데 그래요? 예, 한국에서 뉴스를 접하시는 분들은 보시기에 이게 뭐지 하고 가닥이 잘 안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구체적인 그 폭력 사태의 맥락마다 따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네. 큰 틀에서 보실 때 이거는 가닥을 구분하셔서 보셔야 된다. 저희는 일단은 뭐 그냥 인도 뉴스를 뭐 자주도 보진 않으니까 이게 올라올 때마다 몇십 명 죽었다 뭐 이런 거 보면 아유 이 나라 언제 발전하려고 이런 정도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떤 흐름이나 맥락이 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인도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 자꾸 하면 비극이긴 한데 비극이지만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끝에 가서는. 근데 그 이야기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하나 봤는데 끝에 이 이야기는 싫어해서 저 차관에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충격을 주잖아요. 오늘은 끝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실화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어떤 폭력에 가닥들이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2023년 4월 26일에 차티스가르 주에서 단테와다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사진 보시면 폭탄이 어느 정도 세게 터졌는지 보이시죠? 이게 폭탄 터진대요? 예. 그래서 보도가 뭐라고 나왔냐면 마오이스트 진압 작전을 수행하던 10명의 경찰관과 그다음에 정부 소속 민병대에서 일하는 경찰 운전병이 함께 가다가 폭탄이 터져서 5명이 즉사했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야, 이건 폭탄이 그냥 뭐 사제 폭탄 정도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 예, 사제 폭탄은 맞는데 정말 그 폭발력이 대단한 폭탄을 준비했던 거죠. 마오이스트라고 하면 뭐 공산당이에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그룹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네네. 자, 차티스가르라는 주가 어디 있는지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몰라요. 다음 그림 보시면 이 빨간색이 차티스가르입니다. 인도의 약간 중동쪽쯤. 네. 여기가 1인당 GDP 근데 이제 이게 주정부 GDP니까 GSDP라고 그래요. 이게 $1,300 수준이니까
높은 곳이 아니죠. 인도에서도 네, 예, 그러네요. 2,500 기준으로 보자면. 네. 그런데 여기가 자원이 굉장히 많아요. 석탄 그 양이 한 3위 되고요, 인도 내에서. 네네. 또 하나는 밀림하고 숲이 그 있는 비중이 또 3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에 있는 여러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토지 중에 네. 밀림이나 숲이 40%가 됩니다. 어이.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있을 수 있다? 밀림에서 아. 예, 활동하는 반군들이 아. 숨어서 활동할 수 있다. 약간 빨치산 같은 느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방금 보셨던 그림과 위치가 약간 비슷하죠. 네네네. 저기서 빨간색이 진한 곳이 2018년 기준으로 낙살들이 활동하는 곳이다라고 지금 설명이 돼 있어요. 낙살. 낙살이 그래서 자 마오이스트 낙살 이거를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 1967년에 웨스트 벵갈주에 있는 마을인데 이름이 낙살바리라는 마을이었어요. 네. 그 마을에서 소장농들이 하도 당하다가 지주들한테 무장봉기를 일으키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인도 공산당 네. 이 또 분파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그래서 커뮤니스트 파티 오브 인디아 그래서 CPI라고 쓰는데 괄호 열고 M이 있습니다. 마크시스트가 있고 괄호 열고 ML이 있어요. 마크시스트 레니니스트가 있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정당 뒤에 괄호 붙으면 나뉜 당이다.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 분파가 굉장히 심하던 인도 공산당의 극좌 진영이 여기를 근거로 해서 농민혁명을 이루어서 인도를 해방시키자. 지금도 혹시 공산당이 있어요? 있습니다. 예, 공식 공산당도 있고요. 그렇구나. 선거에도 다 참여하고 그래요? 네. 공산당이 장기 집권했던 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자, 이 낙살바리라는 마을에서 시작한 이것이 극좌파들의 그 혁명 운동으로 전환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낙살이라는 이름은 이 마을 이름에서 비롯된 거고요. 네. 마오이스트라는 이름은 왜 나온 거냐면 막스 레닌 혁명 이론에 물론 레닌은 좀 다릅니다만 고전적인 막스 이론에 따르면 혁명은 노동자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자본주의가 무르익을수록 당연히 자체 모순에 빠져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프롤레타리아들이 예, 공장도 없는 이 시골 밀림에서 네. 혁명은 어떻게 됩니까? 농민을 끌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농민을 규합해서 이루어낸 혁명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주신 분이 마오. 아, 네네네. 이렇게 자기들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오이스트군요. 예. 그래서 네팔에서도 이제 왕정에 저항해서 싸우던 사람들이 마오이스트인데, 그러니까 그 뿌리는 분명하게 정치적 지향을 가진 극좌 네. 노선의 사람들이었고, 2013년 기준으로 네. 뭐 영어로는 뭐 People's Liberation Guerrilla Army 그래서 PLGA 뭐 이런 거 쓰는데 그거 아실 필요 없고요. 네. 인민해방 게릴라군이 도대체 인도에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6,500에서 9,500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9,500 설마 10,000명은 아니죠? 최대치 9,500으로 추산을 하니까 만 안 되겠죠. 아, 그러니까 9,500명. 예, 명. 아, 깜짝 놀랐어요. 9천만 명? 뭐 아니요. 아, 9,500명쯤. 예, 그러니까 6,500에서 9,500 사이가 네네네. 가끔 저녁에 총 들고 나와서 빵빵 몇 방 쏘고 낮에는 또 가서 농사 짓고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노선 투쟁하고 당서기도 뽑고 자기들끼리 뭐 혁명 조직하는 거죠. 뭐 인도 전체로 보면 굉장히 소수네요. 그런데 폭탄 터뜨리면 이게 이제 문제죠. 네네네. 그래서 이거 진압을 안 해요? 그래서 진압하러 10명이 갔다가 진압 작전을 끝내고 돌아오다 죽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세력들을 아예 그냥 소탕을 해서 없애버린다는 생각은 안 해요? 하죠. 그런데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요? 경찰 조직이 제대로 돼야 되고 아, 그때 그게 잘 안 되는. 치안 조직과 뭐 이런 게 다 돼야 되는데 첫째,
밀림 지역에 가시면 제가 ST 예를 들어드렸죠. 스케줄드 트라이브. 네네네네. 그래서 지금 무르무라는 국가 대통령도 그 출신이다. 네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주민들이 그 안에 사는 거예요. 그 원주민들이 파출소하고 친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석탄이나 광산 개발하고 이러면 쫓겨나잖아요. 원주민들이. 그리고 원주민들이 등기하면서 사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땅 뺏어버리고. 땅 뺏고 또 하나는 땅 뺏을 때 원주민들이 순순하게 물러나겠어요. 자기 살던 터전인데 그렇죠. 예. 저항하죠. 예. 그러면 이제 조폭들 동원하죠. 근데 그 조폭들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제. 몽둥이를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총을 들고 가죠. 여기 근데 총기를 어떻게 예, 밀 불법 수가- 총기도 많고요. 불법 총기도 많고. 또 하나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정치적인 마피아들이 있습니다. 사병 조직이. 인도예요? 예. 그 폭력은 또 다른 종류의 폭력이라서 지금 설명 안 드리는 네네네네.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권 관계에 딱 걸려 있어서 야 여기 정리해서 개발하면 내가 돈 벌겠는데라고 판단을 하면 자기 사병 조직 동원하죠. 그러면 경찰관들이 오면 사람을 그냥 쏴 죽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니까. 물론 그런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만 근데 사병 조직이 동원되면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 사태가 벌어지죠. 이 사람들이 저항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렇게 쉽게 자 누가 낙살이거나 아니면 마오이스트인지 구별이 그렇게 되냐 말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예. 그나마 그 다음 그림 보시죠. 예. 이게 그림 3장이 그대로 있죠. 뭡니까 이게? 이게 바로 낙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지역에 관한 도표인데 2007년이 맨 왼쪽인데 우와. 13년엔 많이 줄었죠. 그러네요. 네네. 그리고 2018년까지 되면 더 줄은 겁니다. 많이 진압이 됐네. 예, 23년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줄어 있겠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터져버린 겁니다. 폭탄이. 이번에 2007년쯤에는 이 문제 심각했네요. 거의 뭐 전국토의 한 3분의 1 가까이가 예.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토지개혁을 제대로 못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인도에서. 네네네네. 그러니까 소작농들은 끊임없이 불만인 겁니다. 역사적으로. 예. 그리고 농업 분야가 계속 경쟁력을 못 갖고 보조금 위주로 굴러가다 보니까 농민들 그중에서도 특히 소작농들의 불만은 해결하기가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인도 중동쯤 예. 쪽에 그 마오이스트랑 낙살 예, 그렇죠. 이쪽 부분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게 하나가 있고요. 하나가 있고 여기는 근데 총기라든지 사제 폭탄이라든지 좀 심각한 폭력들이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혁명을 위한 저항을 하는 거니까 네. 국가 정부를 전복시켜야 되죠. 거의 뭐 반군 수준이네요, 그죠? 예, 그렇죠. 반군이죠. 밀림에 있는 반군. 예, 정확하게 반군이죠. 인도에도 반군이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또 다른 폭력. 또 다른 폭력은 뭐냐면 이제 독립운동. 독립? 예, 독립. 아니 우리 주는 독립할 거야. 아니면 시크들은 따로 독립할 거야. 그 독립운동은 결이 다르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초에 나온 보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3년 3월 18일에 네. 암릿발 싱이라는 이 사람이 칼리스탄 독립운동 세력을 규합한 지도자예요. 칼리스탄이 뭐냐면 깨끗한 나라, 청정한 나라라는 뜻인데 시크들만 사는 나라 독립하겠다는 운동입니다. 아주 오래된 운동이에요. 이거는 따로 설명을 드려야 해서 아주 그냥 역사적인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3월 18일에 국가정부에서 야 지금 칼리스탄 독립운동 밀어붙이고 있는 이 암릿발 싱이라는 이 인물 굉장히 위험해. 안 되겠어. 체포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 번잡 지역에 있는 모든 휴대폰 모바일 문자 서비스 다 차단합니다. 그래서 3천만 명이 문자를 못 보내게 된 거예요. 이야. SNS가 안 되죠. 대단하다. 지금 군인들이 여기 덮쳐요 뭐 이런 거 사진 찍고 올리고 뭐 이런 거 막아버린 거예요. 이야. 인도에서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우선 뭔가 진압 작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강하게 두 집단이 충돌이 일어난다거나 마니푸르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합니다. 통신부터 딱 차단하는 차단하고. 예. 그러고 나서 200명 넘는 사람들을 체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군사 조직을 동원해서 네. 체포 작전에 들어갔는데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예, 암릿발싱을. 야, 뭐 경찰이 이렇게 무능해. 뭐 암릿발싱이 저 능력이 좋은지도 모르죠. 자, 2023년 4월 23일에 번잡 모가에서 결국에 체포가 됩니다. 아, 잡았어요? 예. 그게 4월 23일이니까 얼마 안 됐죠? 네. 그리고 잡히자마자 아쌈이 어딘지 아시죠? 동북 아쌈. 칠성. 네네. 저 동북 지역 방글라데시 외딴 쪽. 쪽인가요? 예. 그렇죠. 거기에 있는 최고 등급 특수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왜 거기 그런 교도소가 있는지도 아시겠죠? 아, 네네네. 예. 위험 인물이니까. 그러고 나니까 네.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23년에 전 세계에서 시크들이 칼리스탄 지지 시위를 시작하면서 미국, 영국, 호주, 카나다, 뉴질랜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인도 대사관을 잡고 공격을 하는 모양새가 벌어졌는데 현지 국가들은 사실은 무력 충돌을 겪는 일이 흔하지 않은 나라들이잖아요. 안정적인.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적극 개입을 잘 안 했어요. 경찰들이. 그러니까 인도 정부에서 나서서 항의하는 일들도 생겼습니다. 아니 대사관을 지키려면 똑바로 지켜야지. 이 인간들 테러리스트 아니냐. 왜 독립운동하니까. 그런데 이제 또 이 사람들은 영주권자, 시민권자도 많고. 왜냐하면 시크들이 다 이주를 많이 했으니까요. 네네. 이게 이 사람들이 와서 시위하는데 그러면 뭐 뉴질랜드, 뭐 호주, 카나다 경찰이 거기다가 최루탄 쏘고 강력 진압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이제 문제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 문제가 간단하지 않은 게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1984년 사건입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죠. 네. 이 건물이 지금 잘 보시면 포격 맞고 총탄 맞고 해서 무너지고 뭐 굉장히 힘들어졌죠. 예. 이 건물을 골든 템플이라고 부릅니다. 시크 교도들이 가장 성스럽게 생각하는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80년대 한국의 명동성당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위하다 쫓기면 그리 도망을 가요. 네네. 그러면 신부님들이 나오셔서 자, 나를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 차마 서로 이제 그 선을 넘진 않는 거죠. 경찰이 거기까지 진입은 안 하는 거예요. 뭐 한 달 동안 포위를 해서 못 나오게 만드는 일은 하지만 그런데 그 다음 사진 보시죠. 그 내부까지 처참해졌는데 어느 정도였냐. 탱크까지 거기 진입을 시켰습니다. 그게 1984년 6월 1일부터 10일까지 벌어졌던 아주 유명한 그 사건인데 오퍼레이션 블루스타라고 그럽니다. 즉 파란별 작전. 그래서 칼리스탄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이 골든 템플 안에 피신해서 들어가니까 당시 총리이던 인디라 간디가 전차 투입하고 진입해. 쓸어버려.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설마 했던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명동성당에 예를 들어서 전차가 진입했다. 야, 그리고 쐈다 실제로. 이거 뭐 전 국민적인 저항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들은 시크잖아요. 시크들만 화나는군요. 예.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골든 템플이 왼쪽이 바로 아름다운 모습이고 오른쪽이 블루스타 작전하고 나서 깨진 모습인데 시크들이 얼마나 분노했을지는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안 깨지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다음 사진 보시죠. 네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커다란 그 사각형의 사원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물이 아주 또 파랗게 있고 그 안에 또 섬 비슷하게 이렇게 또 다리 하나 놓고 이런 곳에 진입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상상을 못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자, 일이 거기서 끝난이 아닙니다. 1984년 10월 31일 날 인디라 간디 총리가 총 맞아 죽습니다. 그 자식들 그리고 손자들이 지금 콩그레스를 이끌고 있는 겁니다. 인디라 간디가 네루의 딸입니다. 네루의 딸입니다. 네네네. 근데 인디라 간디가 그 시크교도 그 성전을 때려 부시라는 그래서 싹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은 총을 누구한테 맞은 거예요? 그렇죠. 시크한테 맞았겠죠?
그러니까 총리실 경호원으로 일하던 사뚜안 싱하고 베안 싱 두 사람이 인디라 간디를 저격을 해버립니다. 그 시크교도였어요? 예. 그런데 제가 시크교도 설명을 드렸죠. 터번 쓰고 네네네. 그 인도 군인들 중에 용맹함. 네. 그리고 시크교도가 경비 서면 그 사람 죽기 전에는 통과 안 된다는 네네네. 그 시크교도들이었습니다. 와 정말 종교가 이분들한테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시죠. 워싱턴 포스트에 네. 자 인디라 간디가 저격당했다는 보도입니다. 이 몇 년쯤입니까? 이게 바로 84년 10월 31일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저격범들이 사형 선고 받았다. 아, 저 2명. 예. 그래서 지금도 이 사람들의 사진이 작게 그 골든 템플 안에 한 방에 걸려 있습니다. 아, 이분들 입장에선 진짜 독립운동가 같은 분들이군요. 아, 그러면 이제 시크들은 다 저거 지지하느냐? 아, 그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예. 그거는 약간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네. 아, 그래서 이런 그 종교적 문제로 폭력 사태가 또 벌어지기도 하고. 예. 그런데 그게 주 단위로 지역 단위 독립운동을 하기도 하지만 네. 이렇게 종교 단위로 특히 번잡주에 모여서 살다 보니까 네네네. 그리고 역사적으로 실제로 잠시 독립 지위를 가졌던 적도 있습니다. 그 지역이.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기억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 독립운동하는 세력은 또 폭력을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자기들은 독립군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인도 정통 언론에서나 인도 정부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누구 편을 들겠다는 게 아닙니다. 네. 근데 이거는 낙살, 마오이스트하고는 결이 아예 다르죠. 아, 그러네요. 네. 야, 이제 인도에서 무슨 뭐 폭탄이 터졌다든지 예. 아니면 뭐 누가 죽었다든지 이럴 때 잘 좀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누가 누구를 죽였는지.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이렇게 죽은 이야기는 왜 생겼는지. 예. 근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죠. 또 있어요. 예. 또 있어요. 한 결이 더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마피아라는 표현하고 잘 어울리는 건데요. 마피아. 예, 다음 사진 보시죠. 네. 델리에서 법원에서 나오는 사람인데 벌써 딱 가운데 서 있는 사람 보면 그 옆에 있는 조직원이 잘 지키고 있죠. 와, 지금 총 들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아틱 아흐메시라는 사람인데요. 하원 의원까지 지냈던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뭐냐? 바로 자기 밑에 사병들이 다 있어서 네. 자기 정치나 이권 관계에 걸리적거리는 친구들은 그냥 머리에 총탄 맞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납치도 하고요. 하원 의원이?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많이 심각해지면 이제 중앙 정부가 개입해서 조사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는 제가 했습니다. 그러고 가는 조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까지 제대로 뭐 그렇게 당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자, 또 신문에 난 게 이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년에 보도 나온 것만 말씀드리겠다. 네네네네. 2023년 4월 15일 날. 네. 그다음 그림 보시죠. 이게 라이브로 방송이 되고 있던 TV 화면입니다. 인도 알라하바드에서 아틱 아흐머시 아까 그 사람이에요? 예. 네. 그 사람이 자기 형제하고 함께 TV 생중계되고 있는 중에 네. 총에 맞아 죽습니다. TV에 나가고 있는 예. 와중에 그러니까 TV 기자가 앞에 있고 네. 그 옆에서 누군가가 와서 쏴 죽인 거죠. 야, 여긴 또 뭐야?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마피아라고 부를 수 있죠. 대부분 인도 언론에서 네. 어떤 폭력 사태나 사건에 대해서 마피아라고 적으면 대부분 이런 겁니다. 정치인의 권력과 연관된 사병 조직이 폭력 조직화해서 생겨나는 사건.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렇게 TV 생중계되는 중에 총 맞아 죽고 이러니까 근데 그 사람 죽은 사람 자체도 또 그렇게 동정을 살 만한 사람은 전혀 아니고 그럼 상대 마피아한테 맞은 거예요?
아니요, 이제 범인이 잡히긴 했는데 또 스토리가 아주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설명은 안 하려고 합니다. 네네네. 그런데 그러면 저렇게 하는 사람들 한국에서 보자면 조폭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조폭하고는 느낌이 다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조직폭력이라는 건 정치적 기득권을 가진 게 아니라 자기들이 경제적 이윤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아예 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식의 조폭이 그러면 인도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조폭이 있는 곳으로 인도에 알려진 곳은 뭄바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슬럼독 밀리어네어 영화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형제 중에 한 명, 형이 아마 그 조폭에 들어가서 이제 그 조폭에서 활동하고 돈을 버는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 조폭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정치인하고 얽혀 있는 사병 조직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조폭이라는 거랑은 좀 다른 거예요. 결이. 정치인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사적 무장 조직이 개입되는 건데 이 설명은 나중에 별도로 드려야 되는데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이래요. 독립 이후에 어떤 상황이냐면 카스트 집단들이 다 따로 사는데 선거는 결국에 머릿수로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 소장농들이나 하층민들이 대부분 권위 있는 사람들을 따라갔어요. 네루가 이렇게 해. 그러니까 그 딸이 인디라 간디가 이쪽으로 갑시다 그러면 따라가는 흐름들이 강했는데 물론 인디라 간디 때부터 이제 깨지기 시작하면서 이야기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하신 네루 아니면 간디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따라가야죠 겸손하게. 그러니까 지역구에서도 상층 카스트의 지주가 자 이렇게 해 그러면 밑에 사람들이 다 따라갔어요. 그 관계를 나중에 이제 인류학 용어를 차용해서 패트론 클라이언트라고 하는데요. 뭐라 그래요? 민원인 그리고 뭐 대변인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후원자 후견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런 겁니다. 강씨들이 하층민인데 전부 다 정프로님을 따라가요. 그래서 선거만 오면 무조건 정프로님 찍어드립니다. 그러면 강씨들이 이제 정프로님한테 뭐 요구하겠죠. 민원을 넣죠. 뭐냐? 아니 우리 저 농자금 대출 받은 거 다 부실채권 됐는데 이거 한 번에 탕감 좀 안 되나요? 이러면 해야지. 그렇죠. 해야죠. 그런데 이제 농협위원장이 그건 못해 이러면 농협위원장 잡아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자 농협위원장이 사라졌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번에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그럼 농협위원장 선거를 새로 해요. 그러면 그때는 농협위원장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저는 탕감하는데 찬성합니다.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합법적이기도 하지만 불법적인 수단을 갖고 자기 표밭을 관리하는 사람에 생기는데 이게 나중에 카스트가 정치 집단화 되면서 성격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이제 강씨들이 정프로 눈치를 안 보죠. 저 사람이 지주고 높다고 한들 저 사람 강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강씨들끼리 똘똘 뭉쳐서 선거 이기면 되잖아요. 아 강씨 하나 내세워서. 그렇죠. 그러면 정씨한테 우리가 뭐하러 그렇죠. 의지하냐. 그렇죠.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강씨 중에 한 명이 딱 나서서 바람만 잡으면 이제 그 강씨는 정씨보다 훨씬 더 우월한 위치에서 살 수 있죠. 내가 의원인데. 그러면 이제 저 정씨가 쉽게 내려놓지 않겠죠. 충돌이 불가피하겠죠. 저는 기득권이 있는데. 그렇죠. 아니 그런데 강씨는 아니 내가 당선이 됐는데 무슨 소리야. 왜냐하면 선거에 가면 우리 강씨가 이기니까 머리가 많으니까. 그럼 총 한번 또 쏠까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강씨는 강씨 나름대로 다시 자기 사조직을 만들죠. 자기도 지켜야 되니까. 그러면 정씨가 이제 또 힘을 써야 되니까 강씨 마을들을 다니면서 이제 각 마을 사람들 모아놓고 너희들 똑바로 해라. 다음번에 선거할 때 이제 투표율 내가 눈으로 볼 텐데 내가 잘 보고 있어 뭐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 출장 갔던 시골 지역에 제가 도착하기 한 일주일쯤 전에 네. 그런 사병을 끌고 온 국회의원이 7살짜리 소녀를 마을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마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공개 총살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자아이를요? 예. 그러니까 그 마을이 이제 자기를 찍지는 않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아, 너무 쓰레기네. 예. 그러니까 그게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이 심각해지니까 이제 중앙 정부에서 네. 그 지방 경찰이나 뭐 이쪽 조직을 아예 믿지를 못하겠으니까 네. 중앙 정부에서 특수부대를 파견을 해가지고 진압을 했습니다. 아, 아예. 네.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 그 부인이 출마를 한 거예요. 남편 잡혀가고 나니까. 근데 설마 당선이 됐어요? 당선됐죠. 왜 그러냐면 그 부인 안 찍어주면 어떻게 되는데요? 해코지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아, 그 가끔 이제 뭐 인도 얘기는 아니겠습니다. 예. 하여튼 어떤 제3세계 국가 중에 어떤 나라들은 보면 여성 정치인의 비중이 꽤 높은 우리나라보다 더 높아. 예, 그래서 예. 이제 야, 그럼 저기는 남녀 평등이 좀 잘 이루어지나 보다 했는데 아니요. 그게 알고 사실은 다 네. 그겁니다. 예, 마초 사회에서 그 가족주의 논리에 따른 그렇죠. 여성 정치인이지 예. 예, 여성 정치인 스스로의 어떤 예. 파워로 올라온 게 아니고요. 그건 남녀 평등과는 사실 무관하겠더라고요. 무관하죠. 예, 파키스탄에 있던 예. 뭐 부토 총리가 그렇고 지금 방글라데시에 있는 총리도 하시나 총리도 마찬가지고요. 아버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야. 예. 그래서 아니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또 왜 인도에서 너무 심각하게 그 혐오스러운 이야기만 하냐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충격적이니까 자꾸 언론에 보도가 돼요. 그리고 언론들은 아무래도 클릭 수가 중요하니까 네네. 충격적인 사건들을 자꾸 인도에 관해서 보도를 합니다. 혹시라도 보시게 되면 네네. 아, 이 맥락은 그러니까 정치인이 걸린 마피아 사건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런 일들이 근데 지금도 비슷하게 좀 있어요, 계속. 일부 지역에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최근에 이 사건이 터진 네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줄어들어 가고 있긴 한데 문제는 선거를 이겨야 되니까요. 내각제에서는 저 사람이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으면 우리가 공천 줘야죠. 네네.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권을 잡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다른 맥락도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맥락은 좀 쉽게 하죠. 예. 옛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예. 더 충격적이실 수도 있는데. 예. 자, 까프르라는 사람이 셰칼 까프르가 1994년에 영화를 만들어서 개봉을 합니다. 첫 번째 그 이게 영화 포스터입니다. 예. The Bandit Queen. 그래서 도적의 여왕. 이 포스터 지금 보이시죠? 네. 그런데 그 다음 포스터 보시죠. 그 다음 포스터에 나오는 이 인물, 이 여자 이름이 풀란 데이비입니다. 풀란 데이비 네. 이름이에요. 이 풀란 데이비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풀란 데이비. 예. 이 여자가 인도에서는 이제 전설입니다. 자, 우타르프라데시 주에서 네. 하층 카스트 말라에서 태어나요. 이 여자는 말라 카스트예요. 그런데 11살에 선물을 약간 받고 이 딸을 그냥 시집을 보냅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사실은 뭐 뭔지 아시겠죠? 네네네. 그래서 33살 남성한테 신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팔려가는 거죠. 네네네. 내 조혼을 그렇게 합니까라고 여쭤보시면 이겁니다. 인도 사회 문제 중에 제일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혼수 문제잖아요. 다우리. 이건 일상적으로 알려져 있죠. 조혼을 하는 거는 하층민들 사이에 벌어지는데요. 왜 그러냐면 조혼을 하면 노동력을 보태준다고 간주가 되기 때문에 식모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혼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층민들 사이에서는 조혼을 합니다. 그래서 11살짜리가 33살 남성한테 팔려갔는데 이게 사실 한국 기준으로 하면 미성년자 뭐로 해가지고 성폭력으로 아유, 무조건이죠. 처벌이죠. 네. 그러니까 첫째는 성폭력, 그리고 둘째는 또 학대를 합니다. 남편이 사실은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뭐 술 마시고 도박하고 뭐 뻔한. 네. 그래서 하다 못 버텨서 탈출을 해서 친정으로 도망을 왔어요. 그랬더니 시댁에서 안 살고 친정으로 도망을 왔다는 것 때문에 그 마을에서 기피 인물이 됩니다. 저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네. 또 하나는 경찰관들이 기피 인물이니까 잡아가요. 왜 그러냐면 남편을 벗어나면 이제 인도 옛날 전통에서는 그 소유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밑에 있어야 되거나 남편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아휴. 항상.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이 여자를 그냥 잡아가요. 문제가 뭔지 조사하겠다. 그러면서 3일간 구금을 하면서 또 성폭행을 합니다. 아이고 경찰들이 예.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부모는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니까 뭐 잘 자란 선물들을 막 마련을 해요. 말이 많았어요. 사실 여부가 확인이 잘 안 되는데 중고 자전거를 구했다는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선물을 시댁에 다시 주고 딸을 시댁으로 다시 돌려보내요. 그 학대하는 그 예, 남편 있는 곳에. 예. 그러니까 이 여자가 시댁에 가서 다시 살다가 친정으로 갈 수도 없잖아요. 두 번이나 쫓겨났고 두 예. 번이나 도망갔다 예. 다시 왔으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전과자예요. 친정 또 가면 이제 또 경찰서에서 또 와서 이제는 뭘 할지 모르고 이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다가 다시 친정으로 또 탈출을 했다가 안 되니까 이제 친정에서는 죽은 사람처럼 조용히 그림자처럼 있다가 결국에 친정도 탈출을 해서 뭘 하게 되냐면 극빈 농민들이 만든 도적단들이 있었어요. 그 도적단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네. 그 도적단 두목 이름이 바부구짜였어요. 네. 그러니까 도적단에 합류를 하고 나니까 이제 또 도적단 두목 바부구짜가 성폭행을 하죠. 아이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부두목이 그 비크람 말라였는데 그 부두목이 이 여자를 불쌍하게 보고 구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터뷰에서 풀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고깃덩어리 이상으로 생각했던 유일한 사람이 비크람 말라였다. 라고 진술을 합니다. 예. 자, 그렇게 됐어요. 근데 네. 문제는 뭐냐? 사실은 비크람 말라 그러면 이름이 말라잖아요, 벌써. 네. 그러니까 카스트가 같은 거예요, 이 여자랑. 아. 근데 실제로는 유부남이었어요. 예. 결혼을 해서 부인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하여튼 관계를 이어갔어요. 풀란하고. 그래서 비크람 말라가 이끌던 도적단이 예. 풀란 대비와 함께 어디를 가느냐? 남편이 있는 마을에 가서 습격을 합니다. 아. 그래야죠 남편을 끄집어내요. 예. 그리고 초주검이 되도록 두들겨 팹니다. 아, 이건 좀 시원하네. 자, 이제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예. 예. 그리고 풀란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남자한테. 너 어린 여자하고 만약에 결혼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죽는다. 그 뭔가 영화에 나올 법한 쿨한 그 누나의 그 네네. 포스. 아, 좋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풀란이 딱 그 경고를 하고 죽이질 않아요. 예. 왜 그런지는 저도 모릅니다. 아. 죽이지 않고 떠납니다.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 풀란의 남편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아, 사회적으로 죽였군요. 예, 매장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근데 또 하나는 그게 이제 풀란의 그 경고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네? 그리고 만약에 남편과 누가 친하게 지낸다더라라는 소문이 풀란 귀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될지. 자, 그런데 이제 이때 문제가 경찰에 구금이 됐다가 네. 도적단으로 다시 슈리람하고 랄라람 형제가 돌아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원래 도적단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 네. 근데 두목급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말라보다 카스트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가 보기에는 말라들이 나서서 뭐 도적단 두목을 하고 이러는 게 웃기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도적단에서도 카스트 차별합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그게 인도의 리얼리티인 거예요. 같은 도적단인데도 또 거의 예. 높은 카스트. 예. 그런데 문제는 예. 바부구짜가 원래 두목이었는데 죽었잖아요. 예. 그 상황에 대해서 슈리람하고 랄라람이 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형제가 뭘 생각을 하냐면
풀란 대비가 여기 끼어들어서 일이 이렇게 된 것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하고 풀란 대비를 너무너무 미워합니다. 이 여자가 오기 전에 우리는 다 평화로웠는데. 예, 맞습니다. 왜 두목님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큰형님 왜 돌아가시고 이 모양이야. 뭐 조직이 이렇게 엉망이 됐네 이렇게. 예. 예. 그랬는데 비크람 말라는 의리를 지키죠. 그러니까 이 비크람 말라가 이제 소위 말해서 애인이지 않습니까? 풀란 대비에. 비크람 말라가 이제 남편한테 복수도 해줬고. 네네. 그러니까 비크람 말라가 그러면 우리가 말라 출신들만 떼내서 우리가 독립을 할게. 우리 조직 안에서 이러고 저러고 싸우지 말자. 이렇게 조직 분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쉬리람이나 랄라람이 보기에는 이것들이 딴 주머니 찬다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조직이 갈라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양쪽이 총격전까지 하게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비크람 말라하고 풀란 대비가 도망을 쳐요. 네. 그런데 도망친 이 두 사람이 결국은 이제 잡히고 말아요. 누구한테? 그 도적들한테. 그래요? 예. 죽겠네 얘네는. 그래서 비크람 말라는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풀란 대비는 이제 전리품이 된 거죠. 그래서 더 높은 카스트 사람들이 사는 베흐마이 마을로 데리고 갑니다. 이제 이 여자 풀란 대비를. 네. 이 베흐마이 마을이 이제 나중에 굉장히 유명한 마을이 됩니다. 이 마을에 어느 조그만한 우리 돼지우리 같다면 돼지우리 같다고 할 수 있고요. 작은 집이라면 작은 집 같은 곳에 풀란을 가둬둬요. 그런데 그 마을에 사는 상층 카스트가 탁구르예요. 탁구르라는 이름은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도 사람들 이름으로 패밀리 네임으로. 예. 벵갈 가면 이 사람들이 탁구르입니다. 네네네. 예, 탁구르가 최상층 카스트인데 이 사람들이 갇혀 있는 풀란 대비를 온 마을 남자들이 교대로 들락달락하면서 3주일 동안 윤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감히 네가 상위 카스트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덤벼? 천민 주제에 죽으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그림은 여기 나와 있는 포스터에 보시면 이제 그 등장 인물들이 나오고 이러죠. 네네네. 그리고 그 다음 그림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 풀란 대비의 진짜 풀란 대비 모습입니다. 실물 사진. 그런데 이 탁구르들이 뭘 하냐면요. 풀란 대비를 그렇게 한 다음에 옷을 다 벗겨가지고 마을 우물 앞에 줄이 돌림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치로 삼을 수 있는 일 중에 최악의 것을 하는 것이죠. 네네네. 여기는 이제 뭐 카스트 폭력, 성폭력, 뭐 여러 가지를 다 갖다 들이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또 나중에는 굉장히 복잡해졌던 게 뭐냐면 이 장면을 처리를 했던 것에 대해서 풀란 대비가 불만을 갖고 영화 상영 금지 소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장면이 너무 자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여러모로. 네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이설이 있어서 제가 뭐 길게 말씀은 안 드릴게요. 자,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하층 카스트도 살잖아요. 그 마을에. 눈치 보면서 살지만. 그 하층 카스트 사람들이 와서 풀란 대비를 탈출하게 풀어줍니다. 그래도 또 당할 대로 다 당했으니까. 같은 카스트로서 보기가 너무 힘들었겠죠. 뭐. 예. 그래서 풀란 대비가 이제 도망을 가서 이번에는 만싱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도적단에 들어가요. 근데 이 만싱이 같은 말라카스트 출신입니다. 같은 카스트. 예. 그래서 만싱의 애인이자 이제 이 여자가 두목이 됩니다. 거기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 도적단의 두목이 돼요. 풀란이. 그래요? 예. 탈출한 지 몇 달 후에 풀란이 도적단을 이끌고 베흐마이 마을로 돌아옵니다. 아까 그 마을? 예. 그래서 마을을 포위하고 마을 전체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자기한테 성폭행했던 남자들, 자기 괴롭혔던 남자들 일일이 얼굴 보고 찍어내서 다 골라냅니다.
야. 그래서 2명을 제외하고 22명을 찾아냅니다. 와. 그 22명을 벽 앞에 일렬로 세워요. 그리고 총살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인도를 발칵 뒤집어 놓은 1981년 2월 14일 베흐마이 학살 사건입니다. 와. 자, 이때부터 이야기가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예, 끝이 아니고? 예. 뭔 얘기가 또 남아 자, 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니까 너는 도대체 치안 유지 어떻게 한 거야? 그래서 우타르 프라데시 주지사 타쿠르 출신이었거든요. 사임을 했죠. 주지사 사임해야죠, 이 정도면. 근데 또 하나, 온 인도의 천민들이 갑자기 풀란을 영웅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뭐 풀란이 여신이 된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죠. 해방자이자 메시아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잡아와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경찰이 풀란을 잡겠다고 돌아다녔는데 2년 동안 못 잡아요.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 모든 천민 마을에서는 다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구나. 도와주죠.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 게릴라들이기 때문에 이 현지 지형에 훨씬 밝습니다. 그러니까 골치가 아프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인디라 간디 총리가 결정을 합니다. 그때 중앙 정부에서 내려온 명령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생포해 와라. 풀란이 만약에 검거 과정에서 총 맞아 죽어버리면 전 인도가 이제 들끓죠. 누가 감당을 할지 아무도 아니 모든 천민이 다 동시에 들고 일어나면 풀란을 쏴주겠다. 그렇죠.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인디라 간디가 결정을 합니다. 투항 협상을 하자. 협상. 너무 큰 죄를 묻진 않겠다. 뭐 이런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투항하고 우리 어떻게 정치적으로 결론 보자. 네. 그런데 2년 동안 쫓아다니다 안 되니까 이제는 특수부대를 풀고요. 그 풀란이 숨어 있는 지역에 있는 모든 마실 수 있는 물에 독을 다 풉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풀란도 너무 힘들어요 이제. 물을 마실 수도 없으니까. 너무 좀 비인간적이다. 그래서 풀란이 투항을 할 때 조건을 제시합니다. 나는 우타르 프라데시에 투항하기 싫고 마디아 프라데시 경찰이 투항을 받아라. 줄을 바꿔달라. 그러니까 나는 경기도 관할 말고 충북 관할로 투항할게 그 말이에요. 네네네. 그다음 마하트마 간디와 두르가 여신의 초상 앞에서 무기를 반납하겠다. 야. 뭐 이런 식의 4가지 추가 조건을 또 붙여요. 그랬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인도가 떠들썩하게 되는 풀란 대비 투항식이 드디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야. 투항해요. 예, 그다음 포스터 보시죠. 네. 이 포스터가 바로 투항식입니다. 아. 총을 들고 풀란 대비가 나타나서 저는 투항합니다. 야,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거의 영웅이겠는데 진짜. 아니 이 여자를 누가 건드려요? 그렇죠. 건들 수 있어요 이제? 와, 그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장면은 이게 이제 풀란 그 여자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풀란이 투항을 했는데 자, 범죄 혐의가 48가지. 뭐 엄청나게 많겠죠. 뭐 납치, 살인, 뭐 불법 무기, 뭐부터 여러 가지 뭐 범죄 단체 뭐. 그래서 체포가 됐는데 11년 동안 형사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 비겁하네. 그리고 미결수로 구금이 됩니다.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잊히기를 바랬던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알아서 판단하시죠. 근데 구금돼 있는 동안 자궁 절제 수술을 받았어요. 그게 또 이제 온 인도에 천민은 애를 못 낳게 하려고 씨를 말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와. 이게 뭐 너무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런데 94년에 말라 카스트하고 동급 카스트가 니샤다 카스트가 있어요. 예. 그쪽에
있는 지도자가 뿌라샷 니샷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네. 이 사람이 물라얌 싱 야다브 주지사하고 중간에서 이렇게 저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중재를 해가지고 푼란을 석방하도록 만들어냅니다. 왜 그랬겠어요? 그게 표가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또? 그렇죠. 그 주지사 소속 정당이 네. 사마주와디 파티라고 그래서 사회당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곧바로 우타르프라데시의 미르자푸르 지역구에 뿔란이 딱 출마를 하게 됐죠. 푼란이 직접? 예. 네. 접니다, 여러분. 아 제가 그 이거 푼란입니다. 무슨 말을 할 필요 있겠습니까? 무조건이죠 뭐 여기. 접니다. 이렇게. 당선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시죠. 네. 이 의회인가 보네. 국회의사당에 있는 뿔란. 야 멋있다. 그래서 하원 의원이 됐고요. 나중에 우메싱이라는 남자랑 결혼을 하기도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또 하나를 뭘 하냐면 암베드카르가 우리는 카스트 차별을 반대한다 이러면서 집단 그 불교로 개종한 장소가 있어요. 디익샤 부음이라고 부르는 장소에 낙부르에 가면 있는데 네. 거기서 또 자기가 불교도로 개종을 하고요. 이 결혼한 남자가 사실은 푼란의 재산을 보고 덤볐다는 둥 뭐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여튼 네. 그래서 두 번째 하원 의원을 하던 임기 중에 네. 2001년 7월 25일에 네. 델리에 의원 관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입구에서 셰르 싱 라나하고 다른 사람들이 9발의 총을 쏴서 푼란이 죽습니다. 푼란을 또 죽여요? 예. 베흐마이 마을에서 죽은 탁구르들의 복수를 하겠다. 아이고야 복수의. 진짜. 그래서 이 범인들은 이제 나중에 종신형을 받긴 하는데요. 제가 다음 그림 보여드릴게요. 자, 푼란 대비가 죽었던 그 표지, 그 사건이 났던 주에 있는 잡지 표지. 너무 입니다. 슬프다 진짜. 이거는 도적단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마오이스트 좌파 이런 거 아니고요. 도적단 이야기인데 지금은 뭐 도적단 이야기가 인도에서 그 대두될 만큼의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 푼란 대비를 다루는 이 영화가 네. 사실은 거의 무슨 독립영화처럼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 스토리면 할만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헐리우드에서 나섰거나 뭐 네. 대형 제작사에서 나섰으면 네. 엄청난 상업 영화가 될 만한 스토리이긴 하지만 네. 근데 하여튼 영화를 아마 어디 쉽게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의 그 감독도 이 스토리를 알리고 싶어서 찍었던 사람이고 제작비는 얼마 안 되고 이래서 굉장히 연기도 좀 서투르고 완성도는 떨어지는데 어쨌거나 이 영화가 나왔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푼란 대위 그러면 그게 뭔지는 알아두십시오. 근데 마지막 이 도둑대 푼란 대비 이야기는 진짜 너무 슬프네요. 아직 근데 여전히 물론 뭐 이만큼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인도의 특히나 이제 시골이나 좀 이게 소외된 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 이 비슷한 일들은 여전히 벌어질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도 경제나 사회를 다루는 뉴스에서 주로 다루는 대도시 지역과 네. 또 전통과 카스트 질서가 지배하는 그 이제 시골 지역 그리고 또 하나는 시골에도 시족 사회의 안정성이 완전히 정착이 돼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쪽 이 차이들이 있죠. 다 뭐 나쁘다 이런 거 아닙니다. 옛날 시골 마을에도 한국에도 마찬가지죠. 뭐 인심 좋아 이러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은 있었던 것인데 그래서 한번 소개를 드렸던 것이고 제 머릿속에는
영화에 등장하는 굉장히 인상적인 인도 여성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서 제가 네. 플란데비 소개를 드린 겁니다. 네. 플란데비 저희가 어떻게든 좀 알려보겠습니다. 아니요. 이 이야기는. 네. 아 너무 근데 좀 화도 나고 막 안타깝고 그런 얘기네요. 예, 하여튼 인도에서 최근에 벌어진 폭력 사태들만 일단은 모아 오셨는데도 뭐 마지막 얘기 빼고 예. 이렇게 정말 다양한 뭐 정치 연루가 된 또 무슨 마오이스트 뭐 독립운동 세력 등등 여러 폭력 사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실 때 그냥 다 비슷한 사람 죽은 얘기 혹은 뭐 어디 뭐 폭탄 터진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흐름이 요거는 이제 어떤 흐름이다. 요건 또 어떤 정치인이 연루된 거다. 이런 식으로 좀 계통을 좀 나눠서 예, 살펴주시면 이해하시기가 훨씬 더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이 예, 좀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강서영 교수님과 함께 어디서도 아마 듣지 못하셨을 인도 얘기 함께 해봤습니다. 교수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